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약학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라는 이런 기술들이 신약 개발에 최근 들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고, 과연 이 바이오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신약 개발에 어떠한 모멘텀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과학자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저의 연구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매출 승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보시면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앞으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실제로 의약품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 전체 의약품 매출 중에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매출 100대 의약품의 비중을 보시면 전체 의약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마진이 높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이 마진이 높은 약물들은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들을 10개를 뽑아보면 10개 중에 8개가 바이오 신약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큰 성공에는 이런 항체 신약의 대성공이라는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마 신약 개발이나 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제약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의학 계열 쪽으로 진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이런 생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비중들이, 이런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들의 이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케미칼 신약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그 무게 중심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으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암 바이오에 오셔서 이런 바이오로 우리 과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마이크로 인젝션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원셀 스테이지가 되죠. 세포가 하나가 됩니다. 그 세포가 분열을 해서 2세포가 되고 4세포가 되고, 그리고 분할을 거쳐서 어떤 세포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성체 마우스에서 유전자 변형을 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세포를 다 유전자 변형을 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포가 딱 하나일 때, 그때 유전자 변형을 그 세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세포가 나중에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로 분할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셀 스테이지, 세포가 하나 있죠. 세포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인젝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유전자 편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를 그 시험관에서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한 후에 이렇게 이 엠브리오 배아 안으로 심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한 배아를 이제 그 가임신된 마우스에 엠브리오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바깥에서 넣어준 세포는 이 검은색 털을 가진 쥐에서
뽑은 세포를 가지고 제가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이 하얀색 털로부터 얻은 배아에 제가 이 세포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든 마우스가 실제로 잘 착상이 되고 유전자 변형이 된 쥐라면 검은색 털, 요 하얀색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넣었던 세포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 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털을 가진 이런 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인젝션이 끝난 거고요. 여기 8개의 세포가 있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제가 막 인젝션을 끝낸 8개 정도의 그 바깥에서 넣어준 세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응용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주제는 신혈관 생성이죠. 그래서 이 신혈관 생성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쪽 부분에 대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발견하셨던 분이 이 주다 포크만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비교를 통해서 정상 조직에는 혈관이 이렇게 주위가 하얗죠. 보통 하얗고 피가 있기 때문에 혈관은 피가 지나기 때문에 혈관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정상 조직은 대부분이 혈관은 아주 조금이고 혈관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암 조직에서는 암 조직을 꺼내 보니까 이렇게 핫 앤 블러디하더라. 결국 암 조직에서는 혈관이 아주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암은 워낙 성장을 빠르게 하니까 이런 빠른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잘 발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혈관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암 생성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델을 제시를 하셨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암 조직이 생성이 됐을 때 이 암에서 VEGF라고 하는 이런 그런 혈관 내피 세포를 형성 인자들이 암 조직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반응을 해서 혈관이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삽입된 혈관, 암 조직에 삽입된 혈관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암세포가 다른 정상 조직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는 이런 기전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기전을 바탕으로 결국은 신약이 개발이 되게 되었죠. 최근에 이런 바이오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런 질병의 발병 과정의 메커니즘이 처음으로 규명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신약들이 밝혀지고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오 하시는 분들께서 질병 과정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새로운 기전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는 신약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임상을 거치고 FDA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혈관 생성 억제 약물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었죠. 특히 처음에 이제 1세대 약물이 아바스틴, 베바시즈맙이라는 약물이 그 글로벌 의약품 매출에서 가장 성공한 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스틴은 최근 매출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혈관 형성 억제제라는 약물을 실제로 임상에서 쳐봤더니 처음에는 효과가 나왔었는데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낮은 약효, 그리고 재발, 그리고 약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결국 보고가 되게 되었고, 글로벌 신약에서 많은 매출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다른 신약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암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혈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왜 혈관 생성을 억제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점을 바탕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이 이제 2017년에는 글로벌 매출에서 이제 상위 5등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최근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생성 모델이 정말 맞는 모델일까라고 의심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혈관 생성 모델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암이 자란다던가
뭔가 조직이 빠르게 자라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 저산소 영역이, 이쪽에 있는 세포들이 이 저산소 영역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저산소 영역에 노출된 세포들은 VEGF라고 하는 바스큘러 엔도테리얼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혈관 내피 생성 형성 인자들을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근처에 지나가던 혈관들이 이 VEGF에 반응을 해서 이 저산소 영역 쪽으로 자라고, 그리고 일종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이 저산소에 노출된 세포들을 구해낸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 엔지오제네시스를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워킹 모델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태어난 지 2일째, 4일째, 6일째, 11일째, 30일째 되는 마우스에서 조직을 떼내서 이 혈관을 염색을 해보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녹색이 동맥을 나타내고 이 하얀색이 다 정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에 EDU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세포의 분열을 보여주는 이런 염색입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이쪽에 잘 보시면 이 정맥에는 정맥 세포들은 분열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동맥 세포에는 분열하고 있는 세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아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 오른팔에서 세포 분열이 한번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뭐 10,000번, 수만 번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과연 이 왼팔과 오른팔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오른팔에 세포가 더 많으니까 세포가 더 두꺼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쪽에 이제 정맥에는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맥에는 세포 분열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맥이 두꺼워져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이아미터, 정맥의 그 두께를 쭉 측정을 해 보았더니 이상하게도 발달 과정에서 정맥의 두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포는 분명히 분열을 하고 있고 세포는 늘어나는데 두께는 일정하다. 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세포가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포사 염색을 해보았더니 세포사 마커는 여기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이기 때문에 세포가 왕성히 분열을 하게 될 때고, 노화 과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포사 과정에 들어가는 세포들은 저희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는데 두께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있던 세포들이 분열을 하지만 정맥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세포가 이 정맥에 있는 혈관 세포가 분열을 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뿐이죠. 한번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혈관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이쪽에 그 정맥이 있고 아테리라고 하고요. 이 동맥을 아테리라고 하고 정맥을 저희가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심장 쪽에서 아테리로 흘러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 베인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세포 분열 염색을 해봤더니 이 정맥에 있는 엔도테리얼 셀, 그 혈관 세포들이 왕성히 분열을 하고 있고 이쪽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것은 이 혈관 세포들이 블러드 플로우, 혈류에 역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혈관 세포가 혈류에 역행을 한다면 그리고 이 혈관 세포들이 역행을 쭉 이어나간다면 여기에 있는 세포가 모세혈관도 되고, 그리고 이 베스큘랄 팁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저희가 팁셀이라고 합니다. 팁셀도 되고, 그리고 더 이동을 한다면 이쪽 정맥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이 분자생물학적 기법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실험에서 사용을 했던 기법은 크리-ERT, 크리-ERT라는 단백질을 발현을 하는 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크리-ERT 같은 경우는 이 크리-리컴비네이즈라는 프로테인은 DNA를 에디팅해주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ERT는 DNA를 에디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크리-리컴비네이즈 뒤에 ERT2라는 또 다른 단백질을 이어붙였어요. 그래서 이 ERT라는 이런 프로테인의 특징은 원래는 사이토졸에 존재를 합니다. 세포 바깥쪽에 존재를 하는 거죠. 크리-리컴비네이즈는 DNA를 모디피케이션 해주는 엔자임인데 ERT를 붙였더니 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DNA를 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ERT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물을 쥐에 우리가 경구로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투여를 했을 때 이 크리-ERT는 뉴클레이로 핵 안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마우스에 있는 DNA 편집을 약물을 한번 주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을 딜리션을 하거나 아니면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크리-ERT2 마우스를 이제 크리-리포터 마우스와 저희가 다시 교배를 했습니다. 이 쥐의 특징은 이제 크리를 리포터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이제 로사26라는 그런 진의 바로 밑에 이제 그 빨간색 그 멤브레인 토메이토 프로테인을 뜻하는 MT, 빨간색 프로테인을 발현하는 쥐입니다. 그래서 이 쥐는 모든 세포에서 빨간색 프로테인을 발현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목시펜을 통해서 이 크리-ERT를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두 록스피 사이트, 이 두 개의 록스피 사이트를 지워주는 역할을 크리가 하게 되고 지워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GFP, 그 녹색 형광 프로테인이 이 쥐에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목시펜을 인젝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래는 빨간색 단백질을 발현을 하고 있던 쥐에 이 녹색 프로테인을 발현을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CDH5 밑에 크리-ERT2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CDH5 같은 경우는 혈관에서만 발현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마우스는 그 빨간색 프로테인을 발현을 하지만 타목시펜을 인젝션을 함으로써 모든 혈관들만 선택적으로 녹색 형광 프로테인을 발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만든 가설은 이 정맥 내피세포만이죠. 그죠? 이 정맥 내피세포를 트레이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Inducible Tissue Specific Lineage Tracing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부르는데 결국은 타목시펜 인젝션을 통해서 DNA를 GFP로 바꿨기 때문에 이 혈관세포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혈관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이 세포는 GFP를 발현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 세포의 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던가 다른 세포로 분할을 하더라도 이 세포는 한번 GFP로 그 DNA가 레이블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 가설은 비너스 엔도텔리알셀, 이 정맥 내피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는 가설이었기 때문에 정맥 내피세포 선택적으로 발현을 하는 진 밑에 크리-ERT2를 삽입을 하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제작을 해야만 했고 그런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싱글셀 RNA-식이라는 최신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맥 내피세포 선택적인 유전자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GM5127이라는 진 밑에 크리-ERT2를 삽입을 했고 저희가 리포터 마우스와 크로싱을 해서 이렇게 동맥에는 발현을 하지 않지만 정맥 내피세포 선택적으로 GFP를 발현하는 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내용이 지금 나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GFP가 그 녹색 단백질이 이 정맥 내피세포에서 발현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추적을 해본 거죠. 자, 타모xi펜을 우리가 그 12시간 인젝션을 하고 12시간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이 이 정맥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시간이 아닌 하루 뒤, 이틀 뒤, 4일 뒤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 GFP를 발현하는 혈관세포들이 점점 정맥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GFP는 이 정맥에서부터 이동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더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이 혈관이 생성되는데 적어도 80% 이상의 세포들은 이 정맥 내피세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정맥 내피세포가 이동을 해서 팁세포가 되고 모세혈관이 되고 이 동맥 내피세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어덜트, 그러니까 성체 마우스에서는 보시면은 세포들이 분열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태어난 지 6일째 되는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세포에서는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많이 자라면서 혈관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혈관 세포들을 이 바깥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덜트에서는 이 성인쥐에서는 성체쥐에서는 분열하는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혈관들의 이동성이 틀려지지 않을까, 뭔가 스피드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성체쥐에서는 혈관 내피세포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 중이죠. 그럼 내피세포들이, 혈관세포들이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성인에서는 혈관 내피세포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제 몸에서 만약에 암이 생긴다던가 다시 혈관이 자라야 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혈관세포들의 이동성이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이 부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나 기전들만 알아낸다면 저희가 새로운 신약 개발의 타겟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미징이었다면 이런 12시간, 24시간 이렇게 특정 포인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혈관 내피세포, 혈관 세포들의 이동성을 한번 비디오로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체쥐에서는 혈관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죠. 어린 쥐를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머리에 그 두개골을 뜯어내고 이 그 뇌의 그 표면에 있는 콜텍스, 브레인 콜텍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피세포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체세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어린 쥐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 어린 쥐에서 이 두개골을 뜯어내고 여기 이 머리에 있는 그 엔도테리얼 셀을 이제 이동을 저희가 5시간 동안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이쪽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있는 엔도테리얼 셀이 혈관 세포들이 이렇게 혈류와 역행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 세포들의 이런 속도, 이동 속도 또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혈관 신생은 이 VEGF를 타겟팅하는 신약이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VEGF를 타겟팅을 하는 신약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VEGF가 아닌 이 비너스 엔도테리얼 셀, 이 정맥 내피세포가, 혈관세포가 결국은 모든 혈관세포의 기원이기 때문에 이 이동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뭔가 타겟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밝혀낸 새로운 기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이런 바이오 신약들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발생 단계였죠. 태어나서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질병 생성 과정에서의 이런 혈관의 이런 기전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질병 과정에서도
정말로 정맥 혈관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OIR이라고 부르는 특정 그런 그 눈에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동맥이 있고 이쪽에 정맥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질병 모델을 이 모델에 쥐를 넣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혈관이 없는 그 저산소 리전이 저산소 지역이 생성이 되고 이 지역은 이 모세혈관과 정맥과 동맥 모두에게 둘러싸여진 이런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았더니 이 정맥과 내피세포는 이쪽에 기여를 하지 않았고 동맥과 내피세포는 이 하이폭식 저산소 지역을 리커버리 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았고 이 정맥 세포에서만 신혈관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병 모델에서도 정맥 모세혈관과 동맥혈관은 작용을 하지 않고 이 정맥혈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 보신 그런 데이터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OIR 모델에 넣었을 때 혈관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쪽이 저산소 지역이 생성이 되고 이쪽 그 저산소 지역이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동맥과 내피세포는 그 모세혈관은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 정맥에 있던 혈관 세포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로 저희가 이제 동맥 정맥 기형이라고 하는 아테리오비너스 말포메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질병 모델에서 혈관 세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정맥류라고 하지정맥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여러분들께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좀 그런 부분도 비슷한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스메드4라는 지인을 이제 엔도테리알 그 CDH5라고 부르는 혈관세포 그 크리 리컨비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지웠을 때 이 정맥과 동맥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이 베인에서 정맥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이 크리와는 조금 다른 이 드리 리컨비네이즈라는 그런 시스템을 인트로듀싱을 해서 이제 크리에 의해서 이제 스메드4를 딜리션을 통해서 그런 질병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드리에 의해서 정맥 내피세포, 혈관세포들이 GFP로 이제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정맥과 동맥과 정맥이 있고 여기에 있는 비정상적인 연결이 모두 이 녹색 단백질을 발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정맥에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정맥 내피세포가 이런 발생 과정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병 모델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맥 혈관이 이런 질병에서도 발생 단계에서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암 생성 그리고 이런 캔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정맥 혈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보통 정맥과 동맥의 정맥과 동맥은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정맥류가 있을 때는 이런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정맥 내피세포, 혈관세포가 혈류에 역행을 해서 사실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해가 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이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희 가설들을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유튜브 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코비드 때
제가 이제 그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 코비드 때 저희 랩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셧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연구를 하러 랩을 가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랩이 셧다운을 하면서 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내가 알차게 보낼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보고 항상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서 이런 씬과 씬 간의 이런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런 그 트랜지션에 나오는 효과들을 이제 제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거를 저는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를 좀 한번 내 연구에 그러면은 이제 랩이 셧다운을 했으니까 한번 응용을 해보자 해서 제 프로젝트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끝으로 제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Endothelial migration. The human body is composed of trillions of cells, and they are in continuous demand for nutrients for survival. The supply of nutrients to the cells is provided through a dense network of blood vessels. The growth of new blood vessels, which is called angiogenesis, is mediated by a complex multi-step process. When oxygen is not enough, cells are exposed to hypoxia, which changes the expression level of many genes. Among them, VEGF has been known as the most potent regulator for angiogenesis. VEGF stimulates pre-existing blood vessels and induces angiogenesis. For this reason, enormous anti-VEGF therapy have been developed and tested in clinical trials. However, anti-VEGF monotherapy has been suffered from inefficiency and poor performances. Why anti-VEGF monotherapy did not meet expectations in reversing angiogenesis? The cells in the blood vessels are exposed to unique environments. One of the distinct environments is mechanical force generated by blood flow. In arterial blood vessels, endothelial cells are exposed to strong blood flow and stay static, without migration and proliferation. In venous blood vessels, endothelial cells migrate against blood flow and show extreme proliferation activity. By reverse migration, venous endothelial cells contribute to form angiogenic sprouts and differentiate into capillary and arterial endothelial cells. Once angiogenesis is complete, venous endothelial cells stop migration and proliferation. This distinct feature of venous endothelial cells will provide novel therapeutic target to control angiogenesis and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anti-VEGF therapy. 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만 잠깐 이제 보여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는 이런 빨리 자라고 있는 세포가 이런 하이폭식 에어리아에 노출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VEGF를 타겟팅을 하는 신약들이 개발이 됐었고 하지만 제대로 약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이런 혈관 생성의 모델을 이제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혈관 생성의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다시 이렇게 개선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 VEGF가 아닌 이 정맥 혈관 세포를 타겟팅을 하는 신약들을 개발을 하면 암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졸업을 하시고 대학을 가시고 바이오 쪽으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처럼
뭐 이렇게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기전을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신약 개발을 여러분들께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로드맵을 한번 보여주고자 이런 세미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런 바이오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